가족 점심 자리에서 내 딸 수지는 외쳤다. 당신은 항상 짐이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나가요. 나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가 내 옷가지를 인도로 던지던 그 순간, 그 다음 주 그녀는 내 유언장 4번을 받았다. 지금 당신이 여기에 있어줘서 고맙다. 끝까지 내 이야기를 따라와 주길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줘요. 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중국 자기 접시 위로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다이닝룸에 울렸다. 우리 가족은 매달 있는 일요일 점심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짙고 숨막히는 긴장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기 직전의 무거운 공기처럼. 딸 수지는 내가 도착한 이후로 내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접시 위 음식을 이리저리 옮기며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인 민수는 옆에 앉아 말없이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감자는 좀 덜 익었네요. 수진이 중얼거리며 감자를 접시 한쪽으로 밀었다. 미안하다 얘야. 좀 더 데워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몸을 일으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필요 없어 엄마. 그냥 앉아.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가슴속엔 또다시 익숙한 실망감이 짓눌리고 있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나는 내 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다. 책 모임은 잘 되고 계세요, 연화 어머님?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불편한 침묵을 깨보려는 듯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진이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의 책 모임이 지금 우리의 걱정거리는 아니야.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무슨 일 있니, 수진아? 그녀는 포크를 탁 내리쳤다. 그 소리에 나는 몸을 움찔했다. 응, 일이 있어요. 민수랑 나, 우리 결정했어요.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꾸며 여전히 내 눈을 피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엄마를 계속 도와야 하는 거, 우리 삶에 끼어드는 거 너무 버거워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는 다른 데로 가셔야 해요. 오늘 밤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끝이에요. 그 말은 육체적인 충격처럼 나를 때렸다. 하지만 이건 내 집이잖니. 내가 30년을 살아온 집이야.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해졌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이 집은 제 명의였죠. 기억 안 나세요? 엄마가 60세 되셨을 때 간소화를 위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넘기셨잖아요. 나는 기억했다. 남편 정호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너무 지쳐 있었고 그저 믿었다. 수지는 그때 말했다. 그냥 법적인 형식일 뿐이에요, 엄마. 아무것도 안 바뀔 거예요. 엄마는 평생 짐이었어요. 수지는 벌떡 일어났다. 이 집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약값, 병원 데려다 주는 거, 시간이며 비용이 다 들어가요. 난 단 한 번도, 항상 핑계뿐이었죠. 그녀가 말을 끊었다. 어릴 땐 아빠가 엄마를 먹여 살렸고 지금은 우리한테 얹혀 살잖아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정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지는 겨우 12살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주기 위해 2가지 일을 했다. 대학까지 보냈고 첫 차를 사주기 위해 내 보석들을 팔았다. 밥을 굶으면서도 그녀를 위해 희생했다. 수진아, 제발.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달라. 그만 말해.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나는 힘겹게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 수진과 민수가 5년 전 콘도 침수로 잠시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 나는 기꺼이 마스터룸을 내주고 이 방으로 옮겨갔다. 20분쯤 지나자 복도에서 수진의 성난 발소리가 들려왔다. 침실 문이 벌컥 열렸다. 왜 안 싸고 있어요?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난 갈 데가 없어. 핑계뿐이야. 그녀는 옷장을 열어 내 옷을 한 움큼씩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충격에 빠진 채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내 옷가지를 마당에 내던지기 시작했다. 건너편 이웃들이 멈춰서 지켜봤다. 당신은 쓰레기야. 그녀는 소리쳤다.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요. 내 블라우스들, 드레스들, 정장 바지들, 몇십 년을 입어온 검소한 옷들이 잔디밭과 진입로 위에 흩어졌다. 정호의 장례식 때 입었던 파란 드레스는 도랑물에 빠졌다. 민수가 문가에 나타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수진아, 그만해. 이웃들이 보고 있어. 신경 안 써. 그녀는 소리쳤다. 다 보라고 해. 얼마나 짐덩이였는지 보여줘. 나는 현관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나는 쓰레기처럼 쫓겨나고 있었다. 옆집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연화 씨,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나는 속삭였다. 물론 괜찮지 않았지만. 오후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울 때 나는 내 흩어진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접었다. 관절염이 심한 손으로도 나는 정성껏 그 모든 조각을 모았다. 내 인생이 고작 몇 개의 가방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도와줬다. 정말 미안해요, 연화 어머님. 이런 일 원치 않았어요. 수진이 좀 진정되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나는 그 집을 바라봤다. 내가 딸을 키우며 살아온 집, 정호와 내가 함께 만든 보금자리, 그가 심은 장미덤불과 만든 그네 의자가 아직 남아있는 그곳. 수진이를 처음 가졌을 때부터 난 그녀를 사랑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생명을 내줘서라도 그녀를 지키고 싶었어. 차를 몰고 그 집을 등지며 나는 무언가 안에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시면 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씨 하나가 살아났다. 수진도 나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새롭게 칠한 페인트 냄새와 함께 작은 아파트 안에는 새 출발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비록 단출한 원룸형 노인 주거 단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의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안식처였다. 나는 작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옛삶에서 간신히 챙겨온 몇 가지 소지품에 둘러싸인 채 고요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진이 나를 내쫓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나는 밤마다 울며 잠들었고 전화벨 소리에 가슴을 졸이며 혹시나 수진일까 싶어 매번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녀가 사과하러 전화를 걸어오진 않을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되묻기도 했다. 나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엄마로서의 길을 그릇되게 걸었던 것일까? 뭔가라도 먹어야지, 연화야. 마가렛이 말하며 작은 식탁 위에 샌드위치를 놓았다. 내 오랜 친구, 40년을 함께해온 이 사람은 그 끔찍했던 첫날 밤 나를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었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아파트를 알아봐 주었다. 배가 안 고파.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가렛은 내 옆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내 손을 덮으며 나지기 말했다. 내가 너를 40년 넘게 봐왔지만 지금처럼 무너진 너는 처음 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나는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난 그녀에게 모든 걸 줬어, 마가렛. 모든 걸. 그녀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가 떠난 후 나는 죽으림을 다해 버텼어. 2개, 3개의 일을 했고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것도 사지 않았어. 오직 수진만을 위해. 무용학원, 여름 캠프,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말하던 그 비싼 청바지까지도. 마가렛은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우리가 함께한 수십 년 세월의 이해와 연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날 짐이라고 해. 부담스럽대. 쓸모없다고. 쓰레기처럼 내쫓아.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울컥하며 멈췄다. 그 얼굴을 봤어, 마가렛. 그런 경멸을 담은 눈빛은 처음이었어. 마가렛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애가 모르는 게 하나 있지 않니? 뭔가 그녀가 알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거 말이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얘기는 너밖에 몰라.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 마가렛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럼 어쩌면 이제 말할 때가 된 걸지도 모르지. 나는 지갑을 들고 와 낡은 가죽 포트폴리오를 열어 식탁 위에 펼쳤다. 안에는 오래된 재산 증서, 투자 내역, 금융 문서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정호는 늘 앞을 내다보던 사람이었지. 나는 남편의 서명이 남겨진 종이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노년까지 살 수 없을 거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죽기 전날 밤 그는 내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했어. 수진이한테 그 땅 얘긴 아직 하지 마.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돈은 사람을 바꾸니까 연화야 라고. 그 땅은 도시 외곽의 5에이커였고 정호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곳이었다. 그가 떠난 후 오랫동안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던 황량한 벌판. 하지만 15년 전 도시가 그쪽으로 확장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섰고 주택단지가 생겨났고 우리 땅의 가치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지금은 얼마나 해? 마가렛이 물었다. 지난번 제안이 20억 원이 넘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가렛은 휘파람을 불듯 감탄했다. 그런데 수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 응. 정호가 떠난 뒤 나는 그저 살아남는 데 집중했어. 수진을 책임지는 것만 생각했지. 그리고 그녀가 자란 뒤에도 그녀는 항상 충동적으로 돈을 썼어. 대학교 때도 신용카드를 맥시멈까지 쓰고 차 할부도 있었고 항상 급하다며 내 통장을 비워가곤 했지. 마가렛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럼 넌 수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실은 큰돈 위에 앉아 있었던 거네. 그게 돈 때문은 아니었어, 마가렛. 그건 약속이었고 정호의 뜻을 지키는 거였어. 그리고 수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지.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닫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결코 준비되지 않을 것이란 걸. 이제는 그것이 분명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친구이자 정호의 법적 조언자였던 변호사 김태수에게 찾아갔다. 우리 부부의 소박한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믿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유언장을 변경하고 싶어요. 나는 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한 후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 이름으로 집을 넘길 때부터 조금 걱정되긴 했습니다, 연화 씨. 난 그녀를 믿었어요. 나는 단순히 말했다. 그게 내 실수였죠. 어떤 변경을 원하시나요? 대부분의 재산은 기부하고 싶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단체들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이 너무도 잘 어울렸다. 그리고 손자 준우를 위한 교육기금을 설정할 거예요. 수진이 아니라 신탁관리자가 운영하게요.
수진 몫은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적당한 금액을 남기되 조건을 걸고 싶어요. 그가 새 유언장을 작성하는 동안 나는 마치 오래도록 짓눌리던 무게가 사라지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그녀를 보호해왔다. 실수를 대신 수습해주고 사과 없이도 용서해줬고 반복되는 이기심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품어주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모든 관용은 끝이었다. 유언장 4본을 수진에게 보내주세요. 나는 서명을 마치며 덧붙였다. 내용 전부는 아니고 내가 생각보다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도록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혜로운 건 아닐지 몰라도 이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나는 내 작은 아파트에서 몇 가지 물건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조심스러웠다. 어쩐지 지나치게 달콤한 말투였다.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안 닿았어요. 그래? 나는 담담하게 받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은 내가 좀 지나쳤어요. 지나쳤다고? 나는 반복했다. 내 옷을 잔디밭에 던지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외쳤잖니. 그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민수 사업도 어려워졌고 준우도 곧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등록금이며 학원비며 고민이 많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사실은 김 변호사님께 뭔가를 받았어요. 유언장 4본이라는데 결국 그 얘기를 꺼내는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랬구나. 받았구나. 나는 일부러 감정을 억누른 차에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그런 땅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전혀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억제된 탐욕이 묻어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걸 알았으면 날 다르게 대했을까? 짧은 침묵이 흘렀다. 당연하죠.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사랑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서늘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반세기 동안 그녀를 사랑해온 내가, 온 삶을 그녀에게 바쳐온 내가 이제야 그런 말을 듣는다니. 그것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 다음에서야.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내일 저녁 어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갈비찜 할게요. 나는 눈을 감고 아주 어렸을 적의 수진을 떠올렸다. 5살 무렵 내 무릎에 기대어 올려다보던 그 눈망울, 그 순수하고 믿음 가득한 시선은 언제, 어디에서 사라져버린 걸까? 생각해볼게. 내가 마침내 대답했다. 좋아요. 그리고 엄마.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 정말 미안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전화를 끊으며 나는 마가렛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돈은 사람을 바꾸어. 정말 그랬다. 하지만 수진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음 날 저녁, 나는 수진의 집, 아니 한때 내가 집이라 불렀던 그곳으로 향했다. 겉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내게 그곳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내가 문을 두드릴 틈도 없이 문은 활짝 열렸고 수진이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머리를 곱게 말아 올리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했다. 엄마, 오셨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녀는 다가와 나를 안았고
나는 몸을 굳힌 채 형식적으로 안았다. 내 몸에서는 익숙한 라벤더 향 대신 작은 아파트에 담백한 비누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녀는 그 냄새의 순간 움찔하는 듯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마치 연극 무대처럼 꾸며진 식탁이 눈에 들어왔다. 촛불이 반짝였고 고급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부엌 문가에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연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요, 민수 씨.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정말 반갑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며 내 코트를 받아들었고 나는 식탁 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준우는 친구 집에 있어요. 공부 같이 하느라요. 아마 엄마를 못 뵙고 서운해할 거예요. 수진이 급히 덧붙였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이 공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부러 아이를 내보낸 게 아닐까. 와인 드릴까요, 엄마? 수진은 내가 가끔 특별한 날에 즐기던 비싼 와인을 이미 따라놓고 있었다. 괜찮다. 오늘은 정신 맑게 유지하고 싶어. 내 말에 그녀는 미세하게 표정을 찡그렸지만 곧 미소를 다시 띄우며 물이나 차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그냥 물이면 돼. 우리는 접시 위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남긴 채 식사를 시작했다. 한참의 침묵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지난번 일은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했어요. 말로 다 설명 못할 만큼 죄송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네? 민수는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돌렸다. 수진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미세하게 몸을 비켰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너는 왜 그날 내 옷을 마당에 던졌니? 그게 지키는 거였니? 그녀는 웃으며 말하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냥 감정에 휩쓸렸던 거예요. 한순간의 판단 미스였어요. 나는 갈비찜을 한 조각 먹으며 천천히 말했다. 김 변호사님이 그러더군. 유언장 사본 받고 나서 5번이나 사무실에 전화했대.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그냥 확인 차원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 땅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충격이었던 건 네가 몰랐던 재산 때문이니? 아니면 네 엄마가 네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니? 내 말에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다. 왜 여태껏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땅이 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 삶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가 달라졌을까? 그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을까? 더 사치스럽게 살았겠지.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린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 회사도 어렵고 준우 학교 등록금도 있고 집 지붕도 새로 해야 하고 수영장 관리비며 제 차도 벌써 4년 됐고. 나는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목록은 하나같이 필수라기보다는 욕망이었다. 그래서 그 힘듦이 내 엄마를 거리로 내모는 걸 정당화했단 말이니?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엄마 돌아오시고 우리 가족끼리 같이 의논하면서 그 땅 문제도. 내가 천천히 말했다. 난 지금 내 아파트가 편해. 작지만 조용하고 이웃들도 좋아. 그곳에 사는 그레이스란 분이 내게 그룹 모임을 소개해 줬어. 무슨 모임이요? 민수가 물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지원 모임이야.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그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한테 가족 일을 떠벌리면 어떡해요?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그냥 내 경험을 나눴을 뿐이야. 말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받았다. 그건 조작이야. 엄마가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말을 네가 하다니 아이러니하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무슨 뜻이에요? 너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네 신용카드 빚에 대해 알고 있어. 민수 몰래 만들어 놓은 3장의 카드. 작년 한 해 동안 옷, 마사지샵, 라스베이거스 여행으로 2,700만 원 넘게 썼더라. 수진은 숨이 멎은 듯 굳었다. 그걸 어떻게? 민수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사실이야? 수진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말하려고 했어. 타이밍을 못 잡았을 뿐이야. 그러나 민수의 시선은 굳어 있었다. 나는 덧붙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네가 그토록 나를 집에서 내쫓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야.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우리 얘기했잖아. 절대 집을 담보로 쓰지 않겠다고. 그건 내 일이고 엄마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네가 날 거리로 내몰았을 때부터 내 일이 된 거야. 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완벽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수진이 애써 쌓아올린 외면은 철저히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된 것 같아. 고마워. 저녁 잘 먹었어. 민수는 곧바로 따라 일어섰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현관문 밖으로 나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는 작게 말했다. 전 정말 몰랐어요. 그 카드, 대출 얘기 아무것도 몰랐어요. 연화 어머님, 진심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기 시작하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는 각자가 선택한 대로 살아야지. 나도, 너희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마음속에 무거운 울림을 안고 있었다. 내가 선택한 말들, 그들의 반응,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진실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2주가 지나도록 수진과 민수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나는 그 사이 내 삶에 적응해갔다. 작은 아파트는 점점 집처럼 느껴졌고 구조조정하듯 가져온 소중한 물건들, 정호의 안경, 우리 결혼사진, 수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들어준 도자기 그릇, 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그날도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연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그는 짧게 웃었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수진과 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제가 그동안 우리 재정 상태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 몇 주간 꼼꼼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군요. 카드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 인터넷 쇼핑 계좌들까지
준우 교육기금에서도 800만 원 가까이를 인출했더라고요. 나는 준우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걸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행이었는지 쇼핑이었는지 말은 잠깐 빌렸을 뿐이라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안타깝네요, 민수 씨. 그래서 연화 어머님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땅에 집착하고 있어요. 자꾸만 그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반복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이 변호사랑 상의했대요. 유언장을 무효화할 생각인가 봐요. 엄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려고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그렇군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민수 씨.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실한 행동이에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모든 말을 곱씹으며 어딘가 멀어진 곳에서 종소리처럼 울려오는 정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연화야. 돈이 그걸 더 명확히 드러내줄 뿐이지. 그리고 나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조금 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토요일 수진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커피 좀 마실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는 사람이 많은 카페를 선택했다. 시내 중심가에 밝고 붐비는 곳. 주변의 웅성거림이 배경이 되어줄 뿐 아니라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는 장소였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입구가 잘 보이는 안쪽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은 금세 눈에 띄었다.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를 맞이하던 저녁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는 대충 묶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아직도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다림질도 되지 않은 채 주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엄마, 그녀는 조용히 인사하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트리플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손가락은 계속 테이블을 두드리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다. 침묵을 깨고 그녀가 말을 꺼냈다. 민수랑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이혼하겠다고 해요. 저한테서 다 뺏어가려 해요. 집도, 준우도.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그래서 엄마가 뭘 도와주길 바라니?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지 못했다. 민수가 너무하잖아요.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카드나 빚 같은 거. 솔직히 우리 둘 다 책임이 있는데 그는 사업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모든 탓은 저한테 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이 아이가 진심으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씁쓸해졌다. 그렇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말했다. 그 유언장 말인데요.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없을까요? 엄마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되 저도 가족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래도 몫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그 땅이니? 그 돈?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히 엄마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공평함의 문제예요. 가족 안에서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네가 날 거리로 내쫓을 땐 그게 공평했니?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건 실수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이제 와서 그걸 계속 들먹이시는 건 좀. 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그렇게 무가치했다면 지금 왜 이러는 거니?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너한테서도 돈에서도. 나는 단지 내 인생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우린 왜 만난 거죠? 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나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네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있어. 유언장을 무효화하려고 변호사와 상담했더라.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 말을 잃더니 입을 열었다. 민수가 말했구나. 걱정하지 마. 나는 준비되어 있어. 김 변호사와 충분히 문서화했고 2명의 독립된 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어. 그들은 내가 충분히 명료하다고 판단했지.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화면을 보여주었다. 지금 너의 이 말들 전부 녹음 중이야.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엄마가 날 이렇게까지... 아니, 난 너를 지키려 했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겠어. 그게 너무 늦은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 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엄마, 결국 이기셨네요.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돈도 사람도.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고 나한텐 아무것도 남기지 마세요. 그리고는 다 마시지도 않은 에스프레소 잔을 테이블에 두고 그대로 카페를 떠났다. 나는 혼자 남겨진 채 차가 식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승리감 따윈 없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씁쓸함과 슬픔이 섞인 긴 숨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서 빼앗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버린 것이다. 선택 하나하나로, 말 한마디 한마디로. 그날 저녁 작은 발코니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던 중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민수였다. 준우가 외할머니를 보고 싶어래요. 내일 괜찮으세요? 나는 문득 웃음을 지었다. 그래, 어쩌면 모든 게 무너진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공원 벤치 위, 아직 봄 기운이 가시지 않은 서늘한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가운데 나는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준우가 오리 연못께 서서 빵 조각을 던지고 있었다. 14살, 어정쩡한 그 나이는 아직 소년이면서도 어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시기였다. 길쭉하고 어색한 팔다리, 가끔 갈라지는 목소리. 하지만 눈동자는 또래보다 깊은 눈빛이 맴돌았다. 옆자리에 앉은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우리가 이렇게 셋이서 모여 함께 보낸 이 한 시간은 지난 몇 주간의 혼란 속에서 의외로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순간이었다. 준우가 외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일이 있은 후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이 상황에 휘말리면 안 되지. 어른들의 잘못이니까.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연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랑 결국 이혼 신청했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후회와 해방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껴요. 그동안 제가 모른 척 해온 게 너무 많았어요. 신용카드, 거짓말, 연기. 그게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그녀의 일부 같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었지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랫동안 되뇌어왔던 질문을 속삭이듯 말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릴 땐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아빠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걸까? 아니면
나 때문이었을까? 너무 많이 봐줬던 걸까? 너무 많은 걸 주며 키웠던 걸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은 다 하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때 준우가 우리에게 달려왔다. 주머니에 빵이 다 떨어졌는지 손을 툭툭 털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리들이 더 달래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줘야지. 오리들도 포만감이 있어. 이제 집에 가요. 준우가 묻자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혹시 외할머니 집에서 코코아 마시고 싶니? 마시멜로우도 있어요? 그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그럼 마시멜로우 없으면 그건 코코아가 아니지. 1시간쯤 후 내 작은 아파트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준우는 내 책장을 이리저리 살피며 사진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다. 이게 외할아버지예요. 그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들고 물었다. 낡은 쉐비 자동차 옆에 정호가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래, 네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찍은 사진이야. 그땐 외할아버지가 손주 생길 거라며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 준우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 얘기 잘 안 해요. 외할머니 얘기도 잘 안 하고 마치 가족이 엄마부터 시작된 것처럼 말해요. 나는 민수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너희 엄마는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스타일이야. 가끔은 기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지. 준우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솔직히 엄마가 자꾸 거짓말하는 거 나도 알아요. 어디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 가고 카드값도 아빠 몰래 내고 나중에 다 들키잖아요. 나는 그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른들의 그늘이 너무 일찍 그의 눈에 들이운 걸까? 준우야, 네가 그런 상황을 알게 돼서 참 안타깝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애 아니에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 준우는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내일 또 와도 돼요. 과학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빠는 과학 진짜 못하거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와. 민수와 준우가 떠난 후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오늘 이 작은 공간에 스며든 따뜻함을 되새겼다. 그날, 그 끔찍한 날 이후로 처음으로 내 안에 평화가 깃들었다. 어쩌면 진정한 가족은 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쳐 입고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다. 어떻게 감히? 그녀는 소리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다 당신 때문이야. 민수랑 나 이혼한다고. 이제 민수는 집도 가져가고 준우도 가져가고 난 남은 게 없어. 당신이 다 망친 거야. 나는 충격보다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행동의 결과일 뿐이야. 그녀는 내 앞에서 격렬하게 울분을 터뜨렸다. 민수는 날 버렸어. 처음 힘들어졌을 때부터 날 지지해준 적 없어. 이제 와서 날 정신 이상자 취급하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넌 수년간 그를 속였고 자신을 속였고 결국 그 모든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거지. 그녀는 내 거실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다. 여기서 혼자 살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이게 엄마가 바란 삶이에요.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 혼자 늙어가는 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이긴 해도 고요하고 자유롭고 무엇보다 진실된 삶이야. 그동안 난 내 거짓말 속에 내 삶을 묻고 살았어. 수지는 거실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멈춰서서 나를 노려보듯 바라보았다. 엄마는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 재산, 그 유산,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긴 거라고 생각하겠지. 괜찮아. 원하면 다 가져. 그런데 기억해, 엄마. 날 버린 건 엄마야. 내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어딘가에 숨은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널 버린 적 없어. 언제나 기다렸고, 믿었고,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의 파괴 속에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니야. 넌 지금도 여전히 그걸 모르는 것 같구나. 수지는 가방을 움켜쥐며 문 쪽으로 향했다. 기억해, 엄마.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그때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문을 꽝 닫고 나갔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고요한 결심 같은 것이 퍼지고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대면조차도 결국은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오후 마가렛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오후에 커피 어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는 망설임 없이 좋아라고 답했다.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서 움츠러들며 살고 싶지 않았다. 이젠 내가 스스로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걸음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연화로서. 6개월이 흘렀다. 봄이 되면서 공원에는 꽃이 만발했고 거리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다시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유언장 최종 정리였다. 겨울은 길고도 험난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나는 점차 다시 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준우를 위한 교육신탁도 안전하게 설정되었고 노인을 위한 자선재단도 법적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수진 씨의 신탁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물었다. 그 아이가 소송을 걸어도 지키실 수 있겠죠? 법에 완전한 건 없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도 있고 그녀의 재정적 행위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민수 씨와 준우 군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서명을 하며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마음속에 어렴풋하게 남아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정우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랑스러워할 뿐 아니라 지금도 곁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따뜻한 봄 햇살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도시의 가벼운 바람을 느끼며 곧장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로 향했다. 80을 앞둔 나이에 나는 문학 수업에 등록했다. 정우가 떠난 후 오랜 시간 미뤄왔던 꿈이었다. 마가렛이 처음 수업을 제안했을 땐 망설였지만 이젠 내가 세상의 일원이라는 걸 다시 느끼고 싶었다. 연화 씨, 잘 오셨어요. 교수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 제인 오스틴 에세이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젊은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며 웃어주었다. 처음에는 단지 나이 많은 학생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고 내가 만든 쿠키를 기다려주는 동료가 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준우가 과학 프로젝트에서 A 받았어요. 외할머니가 도와준 덕분이라고 해요. 오늘 저녁에 축하 겸 밥 같이 먹을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좋아요. 갈게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나와 준우의 관계는 그동안 놀라울 만큼 깊어졌다.
일주일에 3번씩 내 집에 와서 과제를 하거나 같이 요리를 하거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이 책을 읽기도 했다. 그는 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민수 또한 내 인생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위로와 동료애를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수진과의 이혼은 이미 3달 전에 마무리되었고 준우의 양육권은 민수가 전담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마가렛과 로버트를 만나러 단골 카페로 향했다. 로버트는 몇 달 전 마가렛이 소개해준 그녀의 처남이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은퇴한 영문학 교수로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는 서서히 내 마음 깊은 곳에 다가왔고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다. 연화 씨 오셨네요. 로버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아직도 이런 젠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마가렛은 눈을 흘기곤 했지만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변호사랑 미팅은 어땠어요? 마가렛이 물었다. 나는 준비된 차를 받으며 대답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게 정리됐고 그 땅은 다음 달 개발에 들어가요. 수익금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용될 거예요. 수지는 연락했어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직접 연락은 없었어요. 그런데 민수 말로는 요즘 술도 끊고 상담도 받으며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해요. 준우 양육권 때문에 조건이 붙었대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내 아파트에 찾아와 폭풍처럼 몰아쳤던 그날 이후로 조용했다. 그 이후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삶의 바닥을 찍고서야 마침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한 것이다. 유언장의 조건을 받아들일까? 로버트가 물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 선택이 아니에요. 조건은 명확하고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되 장기적인 신탁 자금은 그녀가 재정 상담과 금주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고 그 몫은 자동으로 노인복지재단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힘든 결정이었겠어요. 마가렛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란 항상 다정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단호함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형태일 수도 있죠. 그날 저녁 나는 민수와 준우와 함께 피자를 먹으며 웃음으로 가득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우리 셋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새롭게 다시 엮인 가족이었다. 준우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았고 민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 꿈꿨던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진실되고 단단한 가족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가 자리를 치우고 있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낯선 번호였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수진, 나는 문자를 민수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예상 못했네요. 연락 안 올 줄 알았어요. 준우는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이 말하길 곧 저랑도 면담을 다시 해보자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응답은 할 거야.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싶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밤늦게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로버트는 다음 달 해안가로 주말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왔고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미뤄온 첫 여행이었다. 정호와도 가지 못했던 그 여행을 이제는 나 혼자서, 아니, 새로운 동행과 함께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설레게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설립한 시니어 권익재단은 벌써 여러 고령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글쓰기 수업 자원봉사도 시작할 예정이었다. 오랜만에 내 삶이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로버트의 문자를 확인했다. 연화 씨, 생각 중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당신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요. 잘 자요. 그 후 수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면 커피 한 잔 어때요? 나는 천천히 문자를 작성했다. 준비됐어. 나도 얘기하고 싶어. 다음 주 어때?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진정한 화해는 시작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 멀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염색하지 않은 은빛 머리카락, 억지로 감추지 않은 주름진 미소,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아픔을 견디고 다시 살아난 맑은 눈동자. 오랜만에 나는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었다. 정호야, 우리 해냈어.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결국 길을 찾았어. 앞으로의 길에는 여전히 고비가 있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믿게 되었으니까. 여든을 앞두고도 인생은 여전히 나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닌, 바로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삶의 용기라는 걸 알았기에. 그것이 정호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온전히 나 연화의 것이기도 했다.